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여덟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한 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애쓰겠습니다. 혼자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뭔가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섬찟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예, 예상치 못한 생각들이 파고들기도 하고 그래요. 음, 여러분들 눈빛 보고 추임새 들으면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음, 출석 부르기 전에 이번 주 어, 에세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출한 에세이, 12일 날 자정에 제출한 에세이는 아직 내가 잘 보지 못했어요. 밤새 밀린 원고를 쓰느라 여러분들 글을 미처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 보고 가상대학에 피드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얼핏 보아하니까 네 번째 에세이를 매주 쓰다 보니까 매주 한 편씩 에세이 쓰다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은 일단 이제 이 속력이 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상대학에도 강의 노트 올리면서 짧게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에세이 시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죠. 선거 날은 수업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영화 한 편 케이프 C 플러스를 통해서 링크하겠습니다. 투표 잘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예, 사람 없는 곳 산책하면서 봄날도 한번 만나보고 하기 바랍니다. 에세이 부담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중 에세이 팀이 아니고 내가 4명, 5명씩 지명을 해서 에세이를 쓰게 할 겁니다. 아마 주제나 테마는 에세이 과제를 제시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에세이를 담당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에세이 제출된 에세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각각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구독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 댓글은 달아야죠.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많이 하던데 내가 좀 있으면 아주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니까 그러네.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그리고 댓글 잘 달아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음? 음,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내가 댓글 못 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열심히 달아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지 않겠어? 이 사람들아. 응? 김효정, 김예원, 예원 씨 답장이 늦었는데 에세이 그렇게 작성했을 줄 압니다. 박재훈, 신효진, 이은정, 이태경 씨 댓글 달았나? 주호영. 오늘 1학년들 잠깐 줌으로 만났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쯤이나 한번 줌으로 연결할까 싶은데 우리는 줌으로 안 만나도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굳이 1학년들은 처음이어서
내가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가상대학이나 이 K푸시나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발 언제까지 학점 가지고 그럴 건가? 누가 평가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세요. 내가 2, 3학년들에게는 그런 평가 방법을 종종 제시하는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행한 과정들을 쭉 생각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세요.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여러분들 얘기 들어주겠습니다. 학점 걱정하지 말고 작품 열심히 읽고 에세이 열심히 쓰고 또 다른 친구들이 쓰는 에세이 열심히 코멘트 해주고 스스로 성장해가는 길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학점 얘기 묻지 마세요. 나한테 이제 다시는. 김지민 지민 씨는 댓글 안 올리나 봐. 김하은, 김보경. 보경이 어디 갔나? 전재정, 연정석, 신혜원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댓글 달고 안다는지. 박기범, 기범씨 글 잘 써요. 황지혜,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노종환, 신나임, 이성은, 김건우, 우리 건우씨 에세이 조금씩 빨리 냅시다. 박성환, 호한원. 네. 이번 주 지나면 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번 학기 말까지 한두 편씩, 많으면 한두 편씩 더 쓰고 기말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될 겁니다. 뭐 중간고사 어떻게 보느냐, 기말고사 어떻게 보느냐 묻고 싶어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난 여러분 평가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내고 스스로 대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8번째 시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지옥변 보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아쿠타가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과 그 다음 주는 빠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일본 문학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어떤 텍스트를 정할 것인가. 네.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소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국어 국문학 전공에서 개설된 강좌에서 일본 문학만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늘 한국 문학을 시야에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국 문학과 연결고리가 있는 작품들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포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내가 근데 얘기를 할 테니까 일본 문학, 특히 일본 근대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설명하면서 지나가듯이 얘기한 작품들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들어는 봤나요? 한국 근대 문학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나스미 소세키도 그렇지만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도 그렇습니다. 특히 김동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염상섭 얘기할 때 아리시마 다케오 기억나죠? 우리 1학년 강의 내가 링크해 준 거 들었죠? 아리시마 다케오 그 이상으로 아쿠타가 류노스케가 10년대 중후반, 20년대 초반 한국 문학사에
특히 소설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길게 보면은 나중 이상까지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뭔가 그 선병질적이라고 하나요? 선병질적이라는 말들이죠. 대단히 예민하고, 대단히 병적이고, 뭐, 정말 광기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술가의 운명, 시인의 운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야박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위대한 작가들의 상당수는 이런 광기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쿠다가와 류노스케가 그래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이 이 아쿠다가와 상입니다. 아주 전통도 깊고요. 이 아쿠다가와 상 후보작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문학사에서는 이 한국 문학 사의 한국 문학계에서 활동한 작가 중에서는 이 김사량이라는 김사량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낯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월북 작가였다는 이유가 있고요. 요즘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나올 텐데 또 하나는 주로 일본어로 소설을 썼다는 것 때문입니다. 뭐 한국어로 쓴 소설들도 좋은 게 많지만 훌륭한 작품을 일본어로 썼었어요. 대표작이 이 빗속으로 또는 덤불 해치기, 제목이랑 다른데 덤불 해치기 등 이 일본어로 쓴 중요한 작품들이 많아요. 천마도 있다. 천마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다. 천마 이런 중요한 작품들 일제 말기에 일본어로 씁니다. 이건 뭐 국책,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뭐 지지하거나 그런 소설이 아니에요. 제국의 언어, 즉 일본어로 일본의 지배의 이 문제점들을 흔들고 들어간 그런 작품입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일본어로 쓴 소설이 한국 문학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 좀 전문적이어서 나중에 혹시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김사량이 이 빗속으로란 작품으로 뭐라고? 빗속으로란 작품으로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1936년인가 7년인가 뭐 그 어려움에 찾아보세요. 김사량 빗속으로 찾아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설집도 나와 있습니다. 김사량 일본어 소설들 번역해놓은 작품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잘 쓴 사람입니다. 아주 소설 잘 쓴 사람입니다. 보셨네. 아쿠다 옆으로 또 이야기가 었어요. 아쿠다 류노스케는 문학상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일본 문학 작품을 고를 때 아쿠다가와 상을 수상했다 그러면은 한 8, 90%는 신뢰도 좋습니다. 작품의 수준이라는 게. 이 말고도 노마 문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쿠다가와 상이 대단히 수준이 높은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루신 문학상이 독보적이죠. 물론 라오스 문학상도 있고 여러 문학상이 있지만 루신 문학상이 하나의 이 트레이드마크처럼 작가의 작품성을 인정하는 트레이드마크처럼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됐죠? 문학상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써요.
개천용지개 이랬는데 뭐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개천은 친가의 성이 아니고 외가의 성입니다. 어머니 쪽의 성을 이어받았어요. 네. 이 외가 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지개는 용의 날, 우리 12간지라 그러죠. 용의 날, 용의 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 용자를 썼대요.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라고 발음합니다. 누구면 이광수하고 비슷한 연배죠. 동경에서 태어났고 동경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딱 누가 떠올라야지. 나스메 소세키, 소세키의 후배입니다. 그리고 나스메 소세키의 그 문학, 그러니까 이 제자로 제자처럼 그 뭐야, 이 뭐야 활동하기도 해요. 뭐 활동이라보다는 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네, 아쿠다 류노스케 작품 세계에서 늘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어머니의 정신질환입니다. 어머니의 정신질환. 여기 볼까요? 여기 여기 보세요. 아쿠다 문학 얘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구절인데 나의 어머니는 광인이었다. 이 점기부라는 작품, 우리의 작품집 그 지옥변에 실려 있어요. 저 뒤쪽에 점기부라는 작품의 맨 앞 문장입니다. 점기부는 이 옥황상제가 죽은 사람들의 작성하는 그 명부래요. 명부. 언제 죄를 하늘로 불러드려야겠다 하는 그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점호하는 명부 이런 뜻입니다. 점귀부. 여기에 맨 앞에 나의 어머니는 광인이었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자기 선언이죠. 나는 미치광이 엄마의 아들이었다는 거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암시하는, 뭐 암시가 아니죠.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광기를 유전적으로 이어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뭐 알 바가 없죠. 그런데 아쿠다가와의 삶 자체를 보면은 대단히 그 광인에 가까운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이 광기 속에 광기에 휘말려서 쓴 작품들인지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우리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다운 다정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대개의 작가들은 어머니의 이 감성적인 부분, 섬세한 부분을 이어받고 낭만적인 그 성향이나 기질을 이어받고 아버지로부터는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향들, 그 시민적인 성향, 사실주의적인 그 성향들을 기질들을 이어받는다고 하죠. 그것도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 작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만이에요. 토마스 만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헤르만 헤세도 그렇죠. 헤르만 헤세도 그런 독일 성장 소설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적 요소와 아버지적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토마스 만의 그 토니오 크레거를 비롯해서 이 브로덴브루크가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물론 헤르만 헤세의 그 뭡니까 수레바퀴 아래서에서는 어머니가 없지만 한스는 어머니가 없죠. 그 어머니다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스의 고뇌들이 잘 드러나죠. 이게 상투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 보이지 않게 여성적인 요소와 남성적인 요소를 여기에 어떤 가치평가는 없습니다.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성적인 요소와 남성적인 요소를 골고루 이어받은 사람들의 작품들이 꽤 눈에 보이죠. 그런 게 큰 흐름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니의 부재가 아쿠다가와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머니 정신질환이란 말이 이해가 갔죠. 그리고 1915년에 라쇼몬이라는 작품을 예, 발표합니다. 뭐 천재 출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해죠. 같은 해 코라는 작품, 이건 역시 지옥변에 실려 있습니다. 코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나스메 소세키에게 아주 대단한 칭찬을 듣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그럼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자살을 합니다. 일본 문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그 문화권의 작가들에 비해서 유독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일본의 그 할복 문화, 할복 전통이라는 게 있죠. 사무라이들의 그 명예 자살이죠. 명예 자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이슬람 문화권의 그 명예 살인이라는 게 있죠.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명예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 배를 가르고 죽는 합북라고 할복, 할복 자살의 그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그 자살 시도 를 감행한 작가들이 많아요. 우리 아쿠다가 류노스케도 그렇고 다자이 오사무도 그렇고 미시마 유키오도 그렇고 찾아보세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 김우진가 누구죠? 윤신덕, 김우진, 윤신덕 이 들어봤나? 김우진 극작가였습니다. 니체를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윤신덕은 음악가였습니다. 사회찬미라는 노래 들어봤는지 몰라요. 김우진과 윤신덕의 동반 자살이라고 그러죠. 함께 남녀가 죽는 겁니다. 이것도 일본 문화의 영향 같기도 하고,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는 재밌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살 문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일본 문학 작품 읽을 때마다 늘 이게 걸립니다. 한번 혹시 고민한 사람 있으면은 이런 것 좀 나한테 알려줘요. 힌트나 아이디어를 좀 전해주세요. 누가 뭐래도 일본 단편 문학의 최고봉입니다. 아주 뛰어난 작가입니다. 단편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스메 소세키를 나스메 소세키 아니지? 아쿠타가와 유노스케를 얘기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게 어렴풋한 불안이에요. 어렴풋한 불안.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세계 지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불안을 몰고 왔다 그랬죠. 그 세계사의 불안에 아주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 지성들, 예술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뭐 폼으로 그랬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랬든 그거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세계사의 그 전환기가 됐던 1차 세계대전을 모멘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사상을 얘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입니다. 어렴풋한 불안. 뭔가 나를 포함한 이 세계가 뭔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들려서 붙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불안감이 창작의 동력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화가들의 경우도, 음악가들의 경우가 많죠. 뭔가 긴장도라고 할까요? 고민의 강도가 높을 때일수록,
긴장의 강도가 높을 때일수록 창작의 밀도는 더욱 촘촘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작품들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어렴풋한 불안,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어렴풋한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이쇼 문학의 우상이랬는데, 여기 조금 일본 문학 할 때는 요 연호라는 걸 좀 잘 알아둬야 돼요. 기본 상식인데 상세하게는 안 하고 내가 힌트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노트 필기 하세요. 확인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 연호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일본은 이 탈주술화 시대에 주술적인 정치 체제를 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신토라는 종교의 사제, 제사장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한 그런 아주 기이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천황제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이 왕조 시대처럼 천황의 즉위와 이 퇴위가 그 시기를 결정짓는 그 연호의 규정이 돼요. 우리처럼 서기를 안 쓰고, 뭐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랬죠. 뭐 세종 몇 년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숭정 몇 년에서 명나라 황제 연호를 쓰기도 하잖아. 우리 조선의 경우는 우리는 세종 몇 년, 뭐 이 정조 몇 년 이렇게 쓰지만은 조선의 사대부들은 대부분 명나라, 청나라 황제 연호를 써야 했습니다. 중화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속국이었으니까 우리는 황제가 없었죠. 고종 황제에 이르러서야 황제란 말 씁니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그 이전에는 황제라는 쓸 수가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왕을 향해서 만세를 부를 수가 없어요. 만세는 황제에게만 바치는 겁니다. 왕은 천세를 부르죠. 천세. 그러니까 황제 아래 왕이 있었던 것이고, 왕 아래 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대부가 있고 쭉 내려오죠. 그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사인을 받지 못하면은 왕이 왕으로 즉위할 수가 없어요. 지가 이 사인을 못 받으면은 왕노릇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럼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일본은 그런 왕조 시대의 연호를 그대로 가졌었단 말이지. 그래서 명치 명치 천황, 그래요. 메이지 천황. 이게 1868년부터 1912년 7월까지. 그럼 몇 월까지 따집니다. 명치 천황이 죽은 해까지죠. 우리 메이지 천황에 따라 순사한다 기억나죠? 이때는 메이지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은 지금도 서기는 잘 안 써요. 메이지를 씁니다. 연호를 씁니다. 지금이 레이와죠, 레이와. 작년부터 레이와라는 연호를 쓰죠. 이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젊은 친구들도 이 연호를 중심으로 시대를 사고한대요. 그래서 이 헤이와 시대가 끝났잖아. 헤이와 시대가 끝나고 레이와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시간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크리스마스나 새해라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감각과 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죠. 담배 끊어야지 이런 다짐도 하게 하고 말이야. 올해부터는 열심히 책 읽어야지. 며칠 못 가겠지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은 별 변화가 없는데 그런 어떤 시간적 구획이 우리의 신체와 의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시간을 통한 이 신체의 구성, 상당히 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따로 이상 얘기할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로 기회가 닿으면 얘기하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메이지 10년은 몇 년입니까? 메이지 10년은. 메이지 10년? 딱 대답해야지. 메이지 10년은 서기로 몇 년이에요? 메이지 10년 서기로. 1868년이 원년이니까 1878년 이렇게 하고 싶지. 10 더하고 싶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하나씩 빼야 돼. 이 원년이 있어서 그래, 원년이. 그래서 메이지 10년은 1877년, 메이지 20년은 1887년, 이런 식이죠. 잘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메이지 다음에, 메이지가 죽고 난 다음에 즉위한 황제가 대정입니다. 대정. 다이쇼라고 해서 다이쇼. 대정. 다이쇼. 이렇게 씁니다. 참 말인즉슨 좋죠. 밝게 다스리고요. 크게 바르게 한다는 뜻이죠. 이제 다이쇼는 12년 8월부터예요. 12년부터 26년까지. 1926년까지. 그래서 소세끼가 메이지 시대와 함께 우리 시대도 끝났다라고 얘기했었지. 그것처럼 아쿠다가와도 흥미롭죠. 다이쇼 시대와 함께 내 삶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이쇼 시대는 일본 사상사, 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데모크라시. 자, 봐요. 잘 보세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대정 민주주의 이런 뜻이죠. 이 민주주의 사상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부터 물론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었지. 경제적 풍요로워지면서 이 개인 사상을 갖춘 소세끼 후예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키쿠치칸이나 지난 시간이 염산순 얘기할 때 얘기했던 아르시마 다케오나 무시아노코지 샤네야스나 그런 쟁쟁한 이 작가들이 등장한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이게 1910년대를 강타했던 문학의 흐름입니다. 그 대표적인 잡지가 시라카바라는 건데, 하나씩 메모하세요. 시라카바가 뭐냐면 자작나무라는 뜻이에요. 자작나무. 일본 백화라 그럽니다. 백화. 백화파 이러는데, 이 백은 흰백자고 화는 자작나무 화자예요. 여기 있나 모르겠다. 자작나무 화자. 여기 있네. 자작나무 화자. 자작나무 봤나? 네, 자작나무라는 이 동인지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김동인, 염상섭, 이광수까지, 특히 김동인과 염상섭 이런 사람들이 이 시라카바라는 잡지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이거 쭉 서베이 하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다이쇼 시대는 어떤 민주주의 사상이 대거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술 활동도 상당히 극성기에 이릅니다. 상당히 그 활발한 예술 활동이 전개됐었죠. 근데 이 황제, 천황이죠. 천황은 비실비실했다 그래요.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통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메이지 같이 카리스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을 이어받은 게 바로 이 전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쇼와입니다. 소와 천황이에요. 우리가 히로히토죠, 히로히토. 히로히토입니다. 이름은 따로 있어요, 다. 연호입니다, 천천히. 소화. 소자가 밝을 소자입니다. 밝게, 환하게, 조화롭게 한다. 뭐 말은 참 좋지. 일단 전쟁이에요, 전쟁. 쇼와 천황이 1926년부터 자그만치 1988년까지 엄청나게 해먹었죠. 몇 년이야? 60년인가? 그래서 1945년 패전까지를 이 쇼와 전기, 쇼와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뭐 시대 구분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패전 후에는 인간 천황이 되지만은 이때까지는 거의 전권을 휘두른 왕이었죠. 그래서 쇼와 시대가
일본의 그 영욕이 교차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야만의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패전 후에는 미국의 군정하에서 7년을 겪고 난 다음에 번영과 민주를 누리죠. 다 미국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얻은 대가였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이 정도만 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히로히테의 아들이었던 이 헤이와, 얼마 전에 은퇴했죠. 이 헤이와 시대입니다. 평화죠? 맞나? 약간 생각이 안 난다. 찾아보세요. 헤이와 시대라고 합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아니 작년까지지. 2019년까지 2019년까지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가 레이와 시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호로 꼭 봐야 돼요. 문학사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천황의 죽음이 대단히 중요했죠. 이 다이쇼 시대 말기 26년에 천황이 다이쇼가 죽었으니까 27년에 자살한 아쿠타가와도 뭐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어렴풋한 불안의 실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 불안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죠. 힘든데 일본인들의 시간 감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이 우리 신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들이 어떻게 구역할 것인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월화 수목 금토일 일주일 단위로 생활했을 것 같은가? 그 생각 안 해봤죠. 언제부터 우리가 서기를 썼을 것 같은가? 전혀 근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시간 개념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간 구획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규율하기 시작합니다. 이 규율 신체 탄생이라고 그래요. 시간에 의해서 규율받는 신체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면 학교 가야 되고 몇 시면 집에 와야 되고 몇 시면 일터로 가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시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일상의 삶이 영위되는 그런 시절로 접어든 게 바로 근대에 이르러서고 시간은 돈이다라는 이 맥심이 금원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한 것도 바로 근대에 이르러섭니다. 자, 얘기가 또 딴 데로 샜습니다. 딴 데로 샌 얘기들이 또 훨씬 재밌지. 안 그런가? 이런 다이쇼 문학의 우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를 향유했고요. 그리고 민주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사상적으로도. 근데 물론 이 시기가 또 동시에 파시즘을 준비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일본 정치 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시민들이 주장한 이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의 위기죠. 자, 봤고요. 한국문학사 관계는 아쿠타가, 르노스케와 김동인, 특히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김동인의 왜 이래? 김동인의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나? 광화사 광염소나타 이런 게 있어요. 광화사는 화가 얘기고 광염소나타는 음악가 얘기입니다. 예술이죠. 아쿠다가 류노스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술을 위해서라면 악마와 영혼을 바꿔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상을 잘 보여주는 아쿠다가의 작품이 바로 지옥변이에요. 지옥변.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꼼꼼히. 다음 주에 어떤 과제를 누구에게 제시할지 몰라요. 이 광화사 광염소나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지옥변 꼼꼼히 읽고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알았지?
지옥병구 관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쿠다가 류노스케 이상, 이건 내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집중적으로 아마 이상과 아쿠다가와의 얘기, 이상 시 보면서 이상의 시와 그 편지, 짤막한 편지 보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이런 영향관계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작가들이, 한국의 작가들이,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아쿠다가 류노스케에게 어떤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죠. 이런 전문적인 건 뭐 대학원 가서 전공하면서 공부할 사람들이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아쿠다가 사진 좀 익숙해졌죠, 이제? 자, 내가 계속 강조하죠. 그 사람의 사상적 반경을 가늠하려면은 그 사람의 읽은 책, 그 사람들이 영향받은 사상가들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들레르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아주 많은데, 그 대표적인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보들레르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그럼 보들레르가 누군지 알아야지. 여기서 좀 더 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보들레르 시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 진짜 공부하는 거 안 어려워. 이 악의 꽃이라는 이 시집은 식민지 시대 문학 청년들에게는 필독서였어, 필독서. 응? 악의 꽃. 그리고 파리의 우울, 파리의 우울. 산문 시집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내 마음. 맞나? 이런 걸 안 읽더라도, 뭐 몇 페이지만 읽더라도, 또 여기저기 몇 군데만 읽더라도 책꽂이 딱 꽂혀 있어야 돼. 폼이 나잖아, 폼이. 그리고 이 보들레르를 알아야 베냐민도 공부할 수가 있고, 이 서양 근대 비판의 그 핵심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쿠다가와에게 아주 강렬한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보들레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보들레르가 아주 일찍 들어와요. 1818년에 태서문예 신보라는 이 잡지를 통해서 이미 보들레르가 소개됩니다. 김억이나 황우석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당황스럽겠지만은 이때 1918년에 이미 서양의 상징주의 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루신 얘기하면서 말했었죠. 근대의 입구에서 근대의 끝을 봐버렸던 것이지. 요물입니다. 요물. 이게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열심히 쓰고 있을 때예요. 보들레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르그송 우리 얘기했죠. 우리 내가 링크해준 그 강의, 영상석 강의에서 생의 약동, 생의 비약 얘기하면서 베르그송, 엘랑비탈 얘기했었습니다. 창조적 진화, 이건 이광수에게도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조적 진화는 워낙 중요한 작품이에요. 재밌습니다. 요즘 번역도 잘 되어 있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나톨 프랑스, 이 사람 모르면 안 되지. 아나톨 프랑스는 이 타이스라는 작품, 또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워낙 유명한 작가인데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타이스하고 뭐더라? 붉은 백합인가? 그게 번역되어 있는데 책으로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들은 목마르다라는 작품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 프루스트 잠깐 얘기했지? 이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있잖아. 안다고 해. 이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해서 이 베르고트라는 이 작가를 이 주인공의 어떤 모델로 내세우는데, 그 베르고트라는 작가의 모델이 된 작가가 바로 이 누구야? 아나톨 프랑스. 이 사람이 베르그송이고 아나톨 프랑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워낙 유명합니다. 식민지 시대 많은 작가들에게, 일본의 많은 작가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
그 식민시대 문학을 연구를 하잖아. 그러면 그 작가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쭉 따라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는 책하고는 좀 다른 작품들을 많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보면. 특히 메리메 이런 사람들 있죠. 오늘 잘 모르죠? 클라스트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메리메나 클라스트르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작가들인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최근에는 번역이 돼요. 많이. 클라스트르 이런 사람들을 읽어보세요. 정말 글좋습니다 홍명희가 클라스트르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1920년대 이 시기 작가들의 그 독서량이나 독서 수준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내가 봐도 놀라울 정도예요. 내가 봐도. 자, 그 다음에 스트린드베리라는 이 사람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스웨덴의 극작가입니다. 극작가이자 사상가예요. 스웨덴의 극작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 작품도 식민시대 때는 워낙 많이 읽히고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요즘에 몇몇 그 극작품들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스탠드백. 워낙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니 나스메 소세키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보들레르, 베르그송, 아나톨 프랑스, 스트린드베리, 나스메 소세키. 특히 스트린드베리는 불안 사상에 이게 포획도 있었대요. 이 불안 사상에 이렇게 한번 쭉 찾아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쭉 찾아보면은 정말 많은 걸 배울 겁니다. 이런 작품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얼마나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위키피디아나 뭐 나무 위키 말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가 있어서 프랑스를 당연히 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영어로 번역해요, 그걸. 불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변환한 다음에, 다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주 가깝게 읽힙니다. 사전적인 그 지식들은, 물론 문학작품들은 아직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계속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게임만 하지 말고, 제발. 맨날 이상한 연예인들 찾아보고 그러지 말고. 보들레르, 베르그송, 아나톨 프랑스, 스트린드베리. 나도 스트린드베리는 많이 못 읽어봤어요. 한두 편? 어렴풋이 봤던 것 같아요. 지옥? 이런 것들. 이제 북유럽 문학이 독특한 그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뭐랄까요. 신경과민, 신경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쪽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와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러시아 문학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자, 영향받았던 사람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베르그송, 아나톨 프랑스, 스탠드베리, 아나톨 프랑스, 보들레르, 샤를르 보들레르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왜 안 넘어가지? 자, 이 소세키의 뭐 실질적인 제자라고 그랬죠. 나스메 소세키 문학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소세키를 아니까 이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지? 소세키 삼방, 소세키가 집필하던 그 서재에 매주 목요일이면은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문학에 관한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목요회라고 했어요. 모쿠요카이라고 했습니다. 모쿠요카이라고 모교회라고 했고 이 모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작가나 비평가 쟁쟁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가 소세키가 있죠? 보일래나?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이게 고미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쭉 보입니다. 어떤 소세키 사단 비슷했죠. 뭐 소세키의 영향이 아주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언제 얘기했나 모르겠네.
도련님의 시대라는 만화책 5권이 있다고? 이게 했나요? 나중에 일본의 시인 잠깐만. 도련님의 시대. 도련님의 시대. 그 만화책 5권짜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 메이지 말기, 그죠? 메이지 말기 다이쇼 초반에 문학 그 풍경들, 문학의 풍경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히구치 이치오부터 시작해서 이시카와 타쿠보쿠 등 굉장한 시인들, 소설가들이 대거 등장해요. 모리 오가이도 그렇고. 이건 필독서예요, 필독서. 일본 문학에 대해서 그 시기 기본적인 분위기를 알려면은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 만화책 잘 그렸어요. 수준이 아주 높은 만화책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시안이라는 인터넷 매체 있죠. 프레시안에 보면 이 도련님의 시대에 관한 평이 길게 실려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글이에요. 함께 읽어보세요. 왜냐면은 일본 근대 1910년을 전후한 시기 이 문학의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중근이 소새끼하고 역에선가 어디선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건 허구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프레시안의 그 연재된 도련님의 시대론을 읽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읽어보세요. 재밌잖아, 만화책이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익히면은 일본이 다르게 보입니다. 일본 알아야죠.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순위 달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일본을 제대로 모르고서 엉뚱한 짓 합니다. 자, 이 모교에서 여기서 누가 작품을 쓰면은 와서 평가하다고 그랬던 모양이야. 응? 누가 어떤 작품을 썼는데, 누가 매연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게 어때? 누굴 모델로 한 것이야? 그러면 소새끼 선생이 평가 한마디씩 하고, 뭐 그런 이 다과에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런 모교의 풍경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소새끼의 에세이집이 있어요. 나스미 소새끼 에세이집 중에 유리문 안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유리문 안에서. 요즘도 그 제목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제목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짤막한 단편들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자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자, 여기 아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 소새끼가 아쿠다가와의 작품을 두고 이렇게 말했대요. 편지다, 편지. 편지에서 자네의 글은 아주 재미있었네. 차분하고 장난스럽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해악을 대범하게 드러낸 점에서 고상한 맛이 있어. 코란 작품 읽었나 혹시? 어떤 주지스님이 코가 커요. 코가 큰데 그 코를 어떻게든지 평범한 사람들 코만큼 줄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코를 줄이기 위해서 그 뜨거운 물에다가 코를 데쳐서 짓밟게 하고 이 시중드는 동자승에게 짓밟게 하고 붉은 코가 붉게 될 때까지 쪄서 짓밟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가 좀 작아진 것 같거든. 어라?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아지지. 타자의 시선이 이런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말 잘 쓴 소설입니다. 대한 해학적이기도 하고요. 역사적 사실은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지옥변 얘기할 때 역사적 사실을 들여와서 현대인들의 이 문제들, 타자를 의식하는 그 문제들을 파고드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죠. 읽어보세요. 아쿠다가 작품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차분하고 장난스럽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해악을 대범하게 드러낸 점에서 고상한 맛이 있어. 그리고 재료가 대단히 참신한 것이 눈에 띄는군. 문장이 명료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 간단했네. 그런 작품을 앞으로 20, 30편씩 써보게. 문단에서 유례가 없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소새끼의 이해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 코 한 작품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걸세.
설령 눈에 띈다 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넘겨버릴 테지. 그런 것에는 개의치 말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게. 군중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 몸에 이롭다네.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길 가라. 소새끼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이 정도 칭찬 들으면은 소설 열심히 쓰고 싶을까? 안 쓰고 싶을까? 쓰고 싶겠죠. 여러분들도 에세이 한 편 써도 칭찬 들으면 아주 신나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창작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열심히 써보세요. 누군가의 눈에는 띕니다. 혼날 때 혼나고 정말 뭐랄까 격려를 받을 때 격려받고 하면서 써나가죠. 일본 그 문학의 큰 우뚝한 봉우리들 둘이 만난 장면이죠. 근데 일본 문학사에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소세키하고 아쿠다가와는 뭐래도 빼놓을 수가 없죠. 됐나요? 자, 소세키 모교의 코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나가는 김에 말하는데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그 작품들은 상당 부분 번역도 있어요. 어느 어릿광대의 독백인가? 그거 보면은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쓴 글도 있고, 잠깐만 보여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난쟁이 어릿광대의 말. 자,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정말 폐부를 찌르는 이 말들이 정말 섬광처럼 빛납니다. 앞에 볼까? 나에게 스위스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를 달라. 내려치는 해머의 리듬을 들어라. 저 리듬이 있는 한 예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에피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책 하나 딱 읽고 보면은 반뜩반뜩 뜰 때가 있어요. 이런 에피그램들을 아무나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공이 아주 갖춰진 사람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 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좀 유치하게 만들어졌는데 책이 일본어를 직접 읽어도 좋아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아마 내가 소개를 했을 거야. 어디 봅시다. 소개 안 했네. 송태욱 선생이 번역한 아쿠다가 류노스케 문학 선집이라는 이렇게 두툼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그 책이 소세키의 주요 작품을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옥변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마쇼몽 미림사 판도 있고 문예출판사 판도 있고 그런데 작품 수록이 달라요. 작품들이 실려 있는 작품들이 다 다릅니다. 장편은 없으니까 아쿠다가 류노스케 작품 선집이라는 그 책 속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걸작들이나 한 작품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짤막한 작품들도 많은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읽어보세요. 내가 선택한 이 지옥변이라는 작품집이에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쇠퇴해가는 세계라는 큰 제목 아래 라쇼몬, 코, 참마죽. 이 참마죽 좋죠. 인간의 욕망의 문제, 게사 모리토, 지옥변, 덤불석 등 총 6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걸 역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물. 그러니까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쓴 겁니다. 저 과거의 시점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어렵죠? 라쇼몬 같은 게 헤이안 시대, 그러잖아. 헤이안 시대는 8, 9세기죠. 그 시기를
그 시기를 피간집 배경으로 해서 현대인의 문제를 파고드는 거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라시몬 얘기는. 지옥변은 그 예술가, 영혼을 판 예술가, 딸을 판 예술가. 아주 끔찍합니다. 그로테스카이까지 하죠. 라셔몬과 얘기 나중에 할게요. 코는 잠깐 언급했고. 여러분 잘 직접 읽어보세요. 밀감. 이건 근대의 심상 풍경은 배경이 현대입니다. 현대. 당대죠. 그러니까. 작가가 살았던 당대가 배경이고, 사람들의 삶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밀감, 정말 소품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일하러 떠나는 누나가 기차를 따라오는 동생들에게 보따리에 썼던 밀감을 던져준 얘기예요. 오긴 파 바닷가에 좋죠. 일상의 문제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파, 이건 우화에 가까운데 이게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가파, 톱니바퀴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버려서 큰일 났네. 그리고 3부는 이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이 모티프를 취한 작품들입니다. 일본에는 사소설 전통이 아주 강해요. 이건 아주 독특한 소설 형식인데, 마이크를 안 꼈다. 잘 들렸나? 들렸을 거야, 아마. 사소설이라는, 이 독특한 일본의 형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삶을 소설로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출발이 다야마가타이, 예, 이불 같은 작품인데, 이불. 어떤 그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배우겠다는 여제자하고 연애하는 얘기를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을 그대로 소설로 옮겨요. 일본인스럽기도 하죠. 이건 이히로망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독특한 형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연기한 자신의 삶을 소설로 옮기는 거지. 문제적이죠.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떤 리얼한 뭔가입니까? 나의 이 페르소나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바뀝니까? 만만치 않은 질문을 던져요. 이 사소설과 가장 가까운 소설을 얘기하려면 한국 문학에서 이상의 작품들이죠. 이상의 소설들입니다. 이상의 소설들이 자신의 그 삶들을 그대로 소설로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한번 공부해 보세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일본 문학 얘기할 때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일본의 그 문화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 옆으로 너무 셀 것 같아요. 됐죠? 이 점기부, 아이의 병, 문장 등이 바로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서 모티프를 취한 작품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다자이 오사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다자이 오사무 알죠? 다자이 오사무 들어봤지? 소설 잘 씁니다. 인간 실격, 인간 실격 안 들어봤나? 이런 작품을 읽어야 돼. 읽으면 일본인들의 그 사소설의 그 세계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여러 논의가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소박하게 거칠게 자신의 삶을 모티프로 취해서 쓴 소설을 일단 사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소설입니다. 와타쿠시 쇼세츠이래요. 와타쿠시 쇼세츠. 한자로 쓰면은 사소설. 사적인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사적인 소설. 있죠? 사소설. 안 어렵죠? 이렇게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13편, 총 16편 실려 있네요. 중요한 작품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빠진 것도 많습니다. 한번 다른 작품도
한번 보세요. 두자춘도 빠졌고요. 신들의 미소도 빠졌고요. 거미줄도 빠졌고, 꿈도 빠졌고, 타네코의 울도 빠졌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작가를 한번 막 좋아해 보세요. 좋아해 보면은 보여요. 뭔가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즘 뭐 일본 작가들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부터 시작해서 요시모토 바나나 뭐 이런 작가들 또 누구야? 뭐 니노미야 백화점 무슨 사람 잘 안 보입니다. 일본의 수준 높은 작가들이 꽤 있는데 한국 작가들은 대중적인 흐름에 너무 쉽게 편승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루키 중심으로 편향돼 버리니까 또 누구지? 그 작가 이름이 뭐야? 잊어먹었어요. 뭐 백화점 얘기 쓴 사람? 백화점 뭐 너무나 그쪽으로만 히가시노 게이코 그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돼 버리는 게 나는 영 불만스러워요.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근데 참 마뜩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려면은 나스미 소세키나 아쿠다가 류노스케처럼 이런 훌륭한 센 놈하고 만나봐야 돼. 그래야 이 허접한 것들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옥석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옥이고 어떤 게 돌멩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빨리 얘기할게요. 내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은 강의를 안 하고 업로드 안 하고 영화를 링크한다 그랬죠. 아마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를 여러분께 유튜브로 링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라쇼몽도 보고 다른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쭉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라쇼몽이라는 작품 악의 연쇄성의 문제입니다. 짤막한 소설인데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악은 끊임없이 연쇄된다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과 해오리 바람과 화재와 기근이 몰아치는 교토입니다. 해이안 시대 교토예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라쇼몽이라는 영화에 여기에 뱀을 3명이 등장해요. 일단 크게 보면 이 뱀을 생선이라고 속이고 판 여인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노파의 입을 통해서 얘기되죠. 뱀을 생선이라고 속이고 판 여인이 있고 죽은 그 여인이 이 노파가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뽑아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죽은 여인입니다. 알겠지? 이 죽은 여인의 이 여인이에요. 머리카락을 뽑아요. 이 사람 당해도 싸다 이거지. 그리고 이 노파는 여기 산에는 이제 이 노파의 기모노를 벗겨서 달아납니다. 노파 당신도 잘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그 쇠퇴한 시대의 악이 어떻게 만연해 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상징성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쿠로사와 아키라라는 감독이 이 작품에 매료됐을 법합니다. 여기 이런 문장이 있네요. 당시 교토는 예산일이 아닐 만큼 쇠퇴해 있었다. 이 사내가 오랜 세월 모셔온 주인에게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도 실은 그 쇠퇴의 작은 여파였다. 쇠퇴한 시대에 이제 밥줄이 끊기지. 끊지고 나서 이 불안에 시달리던 나머지 여기 그래 보면 이쯤에 올라가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곳이야. 거기에서 이런 아주 그로테스크한 장면과 만납니다. 괴기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안에서 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얘기합니다. 뭐 소설과 영화는 물론 좀 다르죠. 한번 소설과 영화를 나란히 놓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테마지 악의 연쇄성.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아쿠다가 류노스케는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결국은 다이쇼 시대의 어떤 불안, 어렴풋한 불안을 그리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쟁, 이게 1915년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죠. 이때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군에 속합니다. 그 알지? 연합군에 속해서 승전국이에요, 승전국. 그러니까 이 승리를 만끽하던 시대. 물론 몇 년 후에 2019년에 뭐 쌀 소동이 나면서 공황 비슷한 상태로 말려들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불안을 어떤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예, 노신의 광인일기 얘기하면서 언급했듯이 광인들의 뭐랄까, 예지력?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금방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덤불숲은 기억의 주관성이에요. 기억의 주관성. 기억의 주관성인데, 이거 뒤에서 이제 라셔몽 이펙트를 얘기할 텐데, 이거 대단히 이 철학적인 문제죠. 누구의 기억이 정확한가? 진실은 누구의 것인가? 요즘은 이 탈진실이란 말 쓰기도 하지. 포스트 트루스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포스트 트루스 이런 말 써요. 아, 왜 이래? 포스트 뭐 진실 이후 누구도 진실을 독점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이기도 하죠. 어디에도 진실이 없다. 진실의 상대성과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의 실체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툭 던졌던 거예요. 이 짤막한 소설에서. 이 소설은 다 읽었지? 이 소설은 이 일곱 명이 어떤 살인 사건을 두고 증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다. 근데 증언의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기 어느 사무라이의 죽음을 둘러싼 기억들이에요. 기억들. 기억 투쟁과 관련되기도 하죠. 그리고 발화자의 위치, 이런 용어들 잘 알아두세요. 이 화자 입증, 발화자,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실을 재구성할 때 분명히 가감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 덜고 더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발화자의 위치를 할 때 위치는 사회적 위치이기도 하고 계급적 위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치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둑놈이냐, 아니 사무라이냐, 여성이냐, 어머니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똑같이 목격했음에도 또는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다른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은 어떤가? 똑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종이컵으로 이 실로 전달해서 실을 이어서 앞뒤 전달하면은 까마귀 그랬는데 가마귀, 까마구 이런 식으로 와전될 수가 있지.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초의 진실의 발화자가 있다 치면은 그 진실은 여러 이 단계를 거치면서 원 진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죠. 요즘 진실의 조작 가능성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책이 있어요. 잠깐만. 이런 건 방에서 강의하니까 좋네. 어디 보자. 이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치코 카쿠타니라는 사람이 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책입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양산되고 가짜 뉴스가 진실을 위장할 수 있는지를 여기 나와요.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것이지. 그래서 거짓말, 가짜 뉴스, 반치성주의, 관종이라는 말 쓰지, 혐오 이런 게 탈 진실의 시대에 횡행하게 된다는 것이지. 이런 지성의 위기를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이런 말들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기억의 주관성 이런 문제가
뭐랄까요,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은 이런 포스트 트루스로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실의 독점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옳은 얘기 같은데, 이게 규준이 사라질 때, 어떤 지성적 판단, 합리적 의심이 개입하지 않은 온갖 가짜들이, 페이크 뉴스들이 범람할 때, 요즘에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진실은 다 행방불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 그럼 인간의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사무라이가 죽어요. 어디로 가다가 뭐 신혼여행 비슷하게 가다가 이 사무라이가 도둑을 만나서 죽습니다. 이 도둑은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러고, 사무라이는 자신의 사무라이로서 명예를 중시하고, 이 여자는 자신의 정조를 중시하겠지. 또 이 여자의 모친은 자신 딸을 역성들겠죠. 이 나졸은 자신 잡을 때 어찌어찌 하겠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언을 합니다. 행각스도 마찬가지, 나무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자가 이 홀령 사무라이가 죽었다는 무당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는 이 죽은 이 사무라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각자 하나의 사실인데 다 하는 증언 내용 다 달라요. 그럼 뭘 봐야 돼? 어떤 발화자 위치에서 말하는지 우린 파고들어야 되지. 이 얘기야, 이 얘기.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덤불 속. 이 덤불 속에서 덤불 속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나오지? 여기 이 사무라이가 아내고 이 도둑이 이 아내를 노리니까 이 사무라이가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얼핏 보니까 이 아내도 이 도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욕망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겹쳐요. 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일단 이 정도면 하죠. 기억의 주관성.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그리고 다 증언으로 7개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입니다. 형식도 참 독특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라쇼몽이라는 소설과 덤불속이라는 소설을 이 하나의 원텍스트로 해서 쿠로사와 아키라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감독이, 옛날에 일본 영화 대단했습니다. 오즈 야스히로도 그렇고요, 쿠로사와 아키라도 그렇고 세계 영화사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쿠로사와 아키라 모르면 간첩이지. 쿠로사와 아키라 정말 걸작들이 많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들, 4대 비극을 영화로 만든 것, 거미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1950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라쇼몬. 이 영화 공부한 사람들에게 라쇼몬은 필수 텍스트지. 그래서 이 라쇼몬의 소설과 덤불속을 결합해서 영화 라쇼몬 만들었다는 거. 이번 주 수요일 보세요. 내가 링크 해줄게. 링크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세요. 링크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바로 라쇼몽 이펙트예요. 라쇼몽 효과 이러는데, 진실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기억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지성계에서 지식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바로 기억투쟁이에요. 기억투쟁. 뭐라고? 기억투쟁입니다.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어떤 한 사건을 두고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하거든. 예를 들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 보세요. 뭐 4.3이든 뭐 여순이든 5.18이든 뭐 4.19든 8월 서울의 봄이든 8.7 항쟁이든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진실, 사실 육박해 가느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어쩌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그 요소가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상시적인 그 기억 투쟁의 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기억, 어떤 기억이 옳은가, 이 싸움들. 그리고 어떤 기억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그 담론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과 쭉 연결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살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 사회의 방향을 크게 이 방향을 세워가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아쿠다가 류뇨스케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라쇼몽이라는 영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얘기하느라 또 빠진 게 많아요. 근데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어딘가 구멍이 숭숭 뚫리고 해. 여러분들이 할 게 많겠지. 내가 띄엄띄엄 얘기한 것들 다 찾아보세요. 메모도 하고 생각을 해. 생각을 찾아가서 보고. 자, 오늘은 아쿠다가 류뇨스케 얘기 1부 짧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지옥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동인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자, 선거 잘하고요. 이번 주는 에세이 과제가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그리고 수요일 날 영화 보면서 흐름을 한번 파악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무 지쳤어요. 말도 자꾸 세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은지 모르겠네. 미안해.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것도 미안합니다. 여기 미안하기만 하면 어떡하지? 수고했습니다.